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맞수 시작합니다. 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한 뒤 지금 후폭풍이 거셉니다. 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자, 오늘도 여야 입장을 대변할 맞수 두 분 모시고 뜨거운 토론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민주당 김한규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바로 국민맞수 첫 번째 주제로 갑니다. 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 이틀 만에 이제 뒤늦은 설명을 내놨습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고 설사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재형 목사가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건 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 대부분 잘 이해가 안 갈 거고요. 오죽하면 이제 보수 신문이 사설로 제목으로 이 논란만 더 키운 권익위 명품백 조사, 배우자에게 금품 주면 괜찮나에 권익위는 뭐라고 답을 할 거냐, 이런 제목으로 사설 제목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변호사를 할 때 청탁금지법이 막 생겼고 제가 교육만 수십 차례를 했고 국회 정무위에서 권익위를 담당했기 때문에 법 내용은 잘 아는데요. 이렇게 해석하는 선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직급이 높아질수록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대통령 정도 되면,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원도 직무 관련성은 되게 넓게 봅니다. 모든 업무에 대해서 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국가 사무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었는데 아주 독창적인 해석을 내놨고요. 또 한 가지, 외국인이라도 이 법조인들이라면 다 아는 건데 형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또는 대한민국 외라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범한 범죄는 외국인에도 형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청탁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권익위는 이게 외국 어떤 공식 사절이나 이런 분들이 선물을 줬을 때는 이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을 해야 되니까 이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이 적용된다라고 해석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직무에 관해서 선물을 받았을 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어떤 순방이나 아니면 외교 사절들이 들어왔을 때 받는 선물들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범죄 청탁을 하러 가신 거잖아요. 아니면 뭐 보수 쪽에서는 몰래 녹화했다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정상적인 대통령이나 영부인의 사무에 관해서 명품백을 준 게 아닌데, 이 전반적으로 권익위가 너무 정치적인 해석을 했다 해도 좀 너무 무리했다. 어느 정도는 잘못을 인정하고 했으면 국민들도 그래, 좀 준 동기 자체가 이상하니까 뭐 이 정도는 비판을 하고 넘어가자 할 텐데, 이거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상황이 아닌가. 정무적 판단이 아주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불씨를 오히려 더 지폈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네. 제가 변호사 겸 국회의원이신 김한규 의원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뭐 제가 뭐라고 반박할 건 없어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권익위 해명이 해석상 꼬이게 들리게 만든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지적하셨고,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권익위라는 것이 국가 부패 정책에 관련한 총괄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재도 할 수 있고, 또 유권 해석도 내리는 기관인데, 이 해석 자체가 모호하게 나올 경우에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이 얼마나 클까, 그것을 잘 생각 안 했거나 놓쳤거나 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이것은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볼 때는 예. 권익위에서 수사에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해석은 자제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제가 판단할 때는 어차피 결론은 수사에서 나오는 거니까 권익위 차원에서는 어느 선까지만 짚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나온 해석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수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최재형 목사의 주거 침입을 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익위는 최재형 목사가 그런 명품백을 제공하면서 이런저런 부탁을 한 게 법 위반인지를 판단을 했어야 돼요. 네. 김건희 여사가 처벌 대상이 아닌다 치더라도 최재형 목사는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최재형 목사도 불러야죠. 아니면 서면 조사를 하든지. 근데 그런 것들 하나도 안 하고 종결했다는 게 부적절하고 권익위는 말씀하신 대로 부패 관련된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에다가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거침입죄를 조사하라는 게 아니고 청탁금지법 위반에 최소한 최재형 목사는 법 위반 혐의가 있다. 그러면 그 사실을 갖고 경찰에 전달을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도 사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공공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있는 건 수사기관에 알려야 될 의무가 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최재형 목사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하면 알렸어야죠. 수사기관에. 대통령께서 그걸 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셨다면 다행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했는데도 왜 경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경찰이 주거침입죄라는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납득이 안 되는 죄만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가 지금 발표를 할 정도로 조사가 안 돼 있다. 안 돼 있으면 차라리 시간을 갖고 더 해야지 무리하게 사건을 끝내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여하튼 덕분에 국민들이 청탁금지법이 되게 이상하구나. 권익위가 정치적인 기관이구나. 라는 인식만 더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익위가 여타 다른 사건은 기본적으로 이제 현장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뭐 최소한 소환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서면 조사 정도는 했다고 해요. 윤희석 선임 대변인. 네. 근데 이런 게 일절 없었기 때문에 판단 내용도 그렇지만 그 권익위의 조사 태도에도 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다 알지 못하니까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솔직히 반박을 잘 못하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그런 적은 없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따라서 그렇죠. 이첩할 실익이 없다. 여기에 근거한 판단들을 계속 내렸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예. 그러면 전례가 그런 식으로 권익위에서 판단한 전례가 있느냐? 뭐 거의 없었던 걸로 들리고. 그럼 왜 이 사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판단을 했느냐? 이제 이 부분을 야권이나 또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거는 좀 국민들께서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당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김용태 의원도 내부적으로 좀 비판하고 있잖아요. 비판을 하죠. 네. 그리고 이걸 발표한 시점도 대통령께서 나가시는 길에 네. 하니까 괜히 또 이상한 오해도 그렇죠. 받고 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권익위에서 이걸 뭐 다시 판단하고 그런 과정은 있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권익위가 전현희 위원장 시절부터 해서 자꾸만 국민들이 권익위와 인권위를 헷갈릴 정도로 뭐 하는 데지 했었는데 부패 방지라는 기본적인 임무보다는 이 정치적인 사건에 자꾸 연루되는 것이 안타깝고 이번 건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수 있으니 권익위가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정확한 유권 해석을 하고 이첩할 거 송부할 거는 제대로 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랄 뿐입니다.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네, 지적하신 대로 이 권익위가 원래는 조사를 열심히 합니다. 최근에 이 MBC 박문진 이사장 예. 또는 정민영 방송심의위원 이런 분들이 이해충돌법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현장에서 이틀 내지 3일씩 조사를 했어요. 예. 사실은 그것도 이례적이에요. 제가 변호사로 하면서 청탁금지법 사건을 보면서 권익위가 그렇게 현장 가서 2, 3일 조사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방송법 위반, 방송법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권익위가 끼어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윤희석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권익위가 성격이 이 부패 방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한다라는 이제 인식을 국민들이 안 갖게 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정치적인 성향 또는 지금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정치인이 아닌데도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에 이재호 전 의원님이 위원장 하기 전에는 사실 국민들이 있는지도 잘 몰랐던 기관인데 그때로 돌아가서 정치적인 영향이 전혀 없는 이런 어떻게 보면 직업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기관들이 아닌가. 그래야 이런 정치적인 사건이 있을 때 눈치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조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또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다라는 이제 비판까지 나오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뭐 권익위를 특검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일부 나오는 모양이거든요. 이게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민주당이 그 결과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과정을 지금 특검하자는 거잖아요. 권익위가 이런 결정을 나온 걸 특검을 하자.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한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걸었으니까 그 과정을 또 특검을 하자. 특검을 막 세분화합니다. 이제는 또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그러면 또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문제제기 선까지만 지켜주시기를 바라요. 이걸 권익위를 또 특검을 한다고 그러면 국회 지금 안 그래도 제대로 지금 국회에서 일 못 하시는데 얼마나 또 갈까요? 그런 걱정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여하튼 뭐 권익위 내부적으로 업무가 어떻게 됐는지 뭐 그것도 저희가 볼 땐 관심 사항인데 본질은 그거보다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해서 명품백 수수 경위나 그 뒤에 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과연 저희가 의구심을 갖는 거는 최재형 목사라는 분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정말 그렇게 가깝나 아니라면 다른 분들은 이런 가능성이 또 없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통령실과 여사님 관련해서 이런 외부인의 접촉의 어떤 과정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제3자의 청탁 그러니까 외부인의 청탁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인지 여사님의 업무 방식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특검의 필요성이 여하튼 더 커진 사건이 아닌가. 저는 경찰이 지금이라도 이 주거 침입만 갖고 수사를 해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최재형 목사를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직권으로 조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수사기관이. 그래서 과연 이 명품백의 수수 경위나 아니면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과연 국민들한테 알린 것처럼 대통령 기록물로 적시에 제대로 절차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특검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법률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 없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럼 특검을 하더라도 규정이 없으면 만약에 혐의가 있어서 처벌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실익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실익을 지금 말씀하실 거예요. 김건희 여사를 처벌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정치적이잖아요. 아니요. 특검이라는 건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은 수사를 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도 법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되고 물론 기소는 할 수 없겠죠. 현직에 계시니까. 하지만 이 당시에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을 거예요. 이걸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하고 이런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이슈도 있어요. 이분들도 각각 공무원이라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반환하는 업무를 같이 조력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최재형 목사 자체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희는 특검은 사실은
저희가 라스트 리조트라고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수사나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되는데 여하튼 권익위 조사가 끝나고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도 동의 못하는 분이 많이 있으니 뭔가 이거는 국민들한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는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동의합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지금보다는 더 진일보된 어떤 상황을 국민들께 전달할 수 있는 해석, 어떤 유권 해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실체적인 진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글쎄요, 특검은 좀 과해 보이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런 상황이 진일보된 상황이 연출되어야 한다. 동의합니다. 네, 이제 권익위가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린 것도 결국 이제 김영란법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 없다는 걸 단서로 달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안입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원래 법 처음 만들 때부터 논란이 된 겁니다. 뇌물이라든지 청탁금지법 이런 것들은 배우자만 별도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공범으로는 처벌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남편이나 아니면 부인이 공직자인데 그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요. 이 법의 취지 자체는 배우자는 처벌하지 않지만 그런 사실을 안 공직자의 태도를 규정한 법이거든요. 공직자는 반환해야 되고 수사기관에 알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부과했고 그런 취지는 저는 여전히 현재에도 적용되고 그래서 저희가 김건희 여사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인 대통령이 공직자로서 청탁금지법에 맞는 처신을 하셨는지 이거를 확인하자는 거죠. 지금 이게 김건희 여사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건 좀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에도 유사하게 공직자가 금품을 안 받으니까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배우자한테 물건을 갖다 주는 경우들은 꽤 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공직자가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신고를 하고 오히려 직장 내에서 이런 일을 신고 잘했다라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사례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부분은 공직자의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으로서 본인이 어떻게 이거를 처리하셨는지 국민들한테 알려주셔야죠.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했죠.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서 지금 온전히 그대로 보관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법에 규정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검을 해야 되느냐 또 말씀하신 관련된 공무원들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특검을 해야 되느냐 국민들이 보시기에 특검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과하다 아니다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또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밝혀질 거라고 보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 재판을 지금 3개를 이미 받고 있고 4개를 받게 됐는데 하나라도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되면 대선 출마 자격이 이제 박탈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이번 기소에 대해서 검찰이 조작 기소를 했다는 입장이거든요. 윤희석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아니 민주당은 본인들한테 좀 불리한 정치적으로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다 조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단어 뜻이 굉장히 센 겁니다. 없는 걸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이화영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도 1심 선고 나오기 며칠 전에 나흘 전인가요? 특검법 발의한다고 하면서 하는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조작된 증거가 인용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거짓 기소를 했다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심에서 법원에 의해서 9년 6개월형이 나왔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그 사건과 관련이 없지 않으니까 관련이 너무 많이 돼 있으니까 이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9년 6개월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자체 법원의 결정도 탄핵을 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거는 없는 일에 대해서 9년 6개월 때렸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그럼 도대체 민주당은 어떤 사법체계를 믿는 것이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사법체계라는 것은 뭐냐. 판사를 정말 정치꾼들처럼 뭐 선거로 뽑아가지고 인민재판하듯이 사법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냐. 법 왜곡죄라는 걸 만들어서 도대체 법을 왜곡했다는 판단은 누가 할 것이며 그것은 민주당의 강성당원들이 하는 것인지 20%의 어떤 확률로 넣어서 그런 거 결정하겠다는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건지 대단히 의심스러운 반응이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릴게요. 네. 조작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자체가 정상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회유를 했는데 그 회유라는 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통상적인 수사 과정에서 사실을 말하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술자리라든지 어떤 다른 편의를 제공해 주면서 심리적인 상태를 이용해서 본인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라는 게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그렇게 주장하고 당시 사실은 저희는 알 수 없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의 진술을 바꿨고 그리고 그 바꾼 배경에 대해서 그렇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검찰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그냥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만 밝혔잖아요. 근데 만약에 검찰이 그렇게 잘못된 방식의 수사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원래는 검찰에서 자체적인 감찰이라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까지 검찰에서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찰을 받은 건 가혹행위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들, 자살한 경우들 이런 경우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사건에서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제까지 한 역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검찰과 같은 힘 있는 수사기관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별도의 수사 절차, 소위 특검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검찰 내부에서 이제까지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독자적이고 독립적이고 이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감찰 시스템이 갖춰졌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런 감찰을 요청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내부적인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기소 자체도 저희는 이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기소할 때 같이 공범으로 기소하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봤으면 이거는 소위 진짜 간복이었던 것 같아요.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기소를 하는데 다른 경우는 이렇게 안 합니다. 공범자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같이 재판부의 판단을 받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딱 두 개 있는데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이것도 공범자만 먼저 기소하고 1심 판결의 판결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항소심까지 보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여부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되게 이례적으로 검찰이 되게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저희 의구심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 사실 민간 기업으로부터 법인 카드를 받고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게 큰 문제죠. 그래서 9년 6개월 중에 사실은 8년 정도가 이 뇌물 관련이고 1년 6개월이 이 대납이라는 게 사실 외국환 거래법 위반인데요. 같이 기소된 분이 있습니다. 쌍방울 임원분. 쌍방울 임원분이 전반적으로 대북 송금이라든지 금품을 제공하는 거에 공범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분 집행유예 받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검찰이 뭔가 본인들한테 유리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이 진술을 한 사람들은 기소를 유리한 적용 법조를 해주고 구형도 적게 해주고 소위 미국에서의 플리 바게닝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았나
라는 의구심을 저희 갖고 있고 그런 부분을 특검에서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죠. 네, 이제 이화영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법원은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됐다고 들었다는 이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김한규 의원 말씀하셨듯이 실제 이제 지난해 이재명 대표 이건 관련해서 구속영장 기각이 됐잖아요. 근데 9개월 만에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니까 또 추가 기소를 했단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때 구속영장 기각될 때 잘 보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짧게 나와요.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상황을 고려한 걸로 봐요. 그 유창훈 부장판사도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나왔으니까 실체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이 나왔으니까 검찰에서 기소할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조작 기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건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건도 그럼 조작입니까? 그렇게 해석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 왜 타이밍을 봐서 동시에 기소할 거를 따로 하느냐? 그거를 무비판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비판할 상황이냐?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제1야당 대표 검찰 입장에서도 이미 한번 하려고 했었던 구속영장 안 되고 국회 통과해서 어렵게 했는데 그 기각이 된 상황에서 증거와 상황 여러 가지가 훨씬 더 철저하게 부합되지 않으면 기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럼 이 과정에서 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꾸 본인의 진술이 뭔가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됐다. 그래서 내가 진술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재판이 그렇게 간단하게 진행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재판을 판사들이 신문 보고 하지는 않잖아요. 다른 많은 증인들의 증언과 또 여러 가지 사실,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들, 기록만 해도 뭐 몇만 페이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진술 하나 바꿨다고 해서 내가 이 진술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검찰에서 이렇게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뒤늦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시잖아요. 그때 증거로 얘기한 어떤 조사실의 창문의 위치가 어땠고 시간이 어땠고 들어온 음식이 이게 다 안 맞지 않습니까? 날짜조차 시간조차 특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특검을 하자는 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게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판이라는 것은 재판정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검사에서 공소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변호인이 또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을 변호를 해주고 그 과정에 대해서 쭉 본 판사가 증거와 상황을 종합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재판 결과가 이렇게 불만족스럽게 나왔다면 변호인을 탄핵하세요. 변호인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변호인을 원래 이화영 부지사가 본인이 계속 고용하고 싶었던 변호인을 바꿨지 않습니까? 바꾼 과정은 알잖아요. 배우자가 법정에서 소리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바뀐 변호인들이 결국 9년 6개월 받은 겁니다. 뭐 충격이 크겠지만은 일단은 변호인 잘못이 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변호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 어떤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받으면 검찰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무죄를 받는데 유리한 증언을 한 사람을 허위 증언을 했다라고 해서 수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의 결과를 뒤집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를 법정 외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 거죠. 본인들한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은 일단 위증죄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없으면 뭐 무혐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을 또 위증죄로 기소를 해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유죄를 받으면 원래 자기가 수사하고 했으나 무죄를 받은 재판을 다시 항소를 하거나 재심으로 해서 유죄를 받습니다. 똑같은 구조예요. 이것도 저희가 봤을 때 이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허위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 허위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 마치 위증을 한 것처럼 이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법조인이긴 하지만 이 사건에 이재명 대표의 수사 사건에 대해서 기소된 건에도 어떤 결과 나올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기록들을 보지 않으면 법조인들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이 사건에 좀 특이한 거는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 보고했는지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판단을 회피했죠. 네. 이 부분도 되게 특이해요. 왜냐하면 이건 되게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떻게 보면 이 어떤 범죄라고 하면 범죄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는 형량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공범이 있을 때 누가 주범이고 누가 종범이고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데 사실 재판부가 좀 비겁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사실은 어차피 형량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걸 자기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형량이 뭐 더 크게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모양인데 저는 여하튼 재판부가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건에 대해서 기소가 된 부분이 유죄가 나올지는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는 일단 대북 송금을 했는지 자체도 다시 다툴 거고 두 번째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과연 독자적으로 자기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지사한테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원래 이재명 대표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분의 추천으로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다음 자기는 재선 국회의원으로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여의도 경험이 더 많고 이런 것들을 되게 외부에 보여주고 다니던 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는 거죠. 설사 대북 송금을 했다 하더라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하고 뭔가 특정 관계가 있어서 아니면 이쪽에서 금품을 받음으로 인해서 본인이 쌍방울이 잘 돼야 본인도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이재명 대표한테도 내가 대북 송금 해결해냈다. 나의 네트워크로 이런 그 당신의 방북을 내가 해결해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또 지루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될 거라고 보고 저는 여하튼 저희가 봤을 때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왜 진술을 그렇게 번복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재판 과정에서 공당이 또 국회 절대 과반을 갖고 있는 당이 한 사람 형사 재판에 그렇게 관여해서 특검까지 발의를 합니까? 그 국민들이 그러라고 그 국회 보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과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왜 이 재판에만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 표적수사 금지법 뭐 입법을 이제 발의한 건 아닌데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이게 이제 사법 파괴 행위 아니냐. 그래서 또 검사 출신들로 그 당내에 특별위원회까지 띄웠습니다. 이건 좀 바람직해 보이진 않거든요.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안 하면 이런 이슈들은 없어지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검찰의 힘이 되게 강한데 그나마 일본 검찰이 비판을 덜 받는 거는 여당에 대한 수사도 상당히 많이 했고 총리를 직접 수사하고 이런 전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여야가 바뀐다고 해서 검찰 수사 방향이 바뀌고 이러진 않았는데 우리나라 검찰은 저는 진보 정부, 보수 정부가 바뀌면서 되게 수사의 관심도가 바뀌고 수사 대상이 바뀌고 그랬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정상적인 수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떻게 한 정치인에 대해서 저렇게 많은 사건들을 동시에 할까 되게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변인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회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하고 하는 게 국민들이 볼 때는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저희도 이렇게 저희가 법조인도 아닌데 정치인이 돼갖고 자꾸 사건에 대해서만 다루는 게 되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하는데 수사가 너무 정치적으로 특정 사건에 집중해서 하니까 이런 사건에 크게 관심이 없던 의원들마저 야 이거는 좀 심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표적 수사 이거는 사실 정치적 수사를 하지 말자랑 같은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이게 입법이 돼서 통과될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법안을 보지 않아서 어떻게 또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법 왜곡죄나 아니면 표적수사방지법들이 나오는 얘기는 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떨어졌다.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수사 방향도 바뀌는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저희 분위기를 인식하고 저희들이 법안을 내는 거죠. 저희가 이런 법안이 만약에 무리하다고 하면 소위 역공을 받겠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땐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좋아서가 아니라 해도 너무한다. 검찰이 좀 너무 정치적이구나라는 인식은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얘기 좀 할게요. 네.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셨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은 재판을 하느냐 이제 4개째가 되는데요. 제가 죄송스럽지만 3년 전 대선 때부터 드린 말씀인데 그런 분이 대통령 후보가 됐고 그런 분이 당대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법 시스템 또는 검찰의 기소 행태 여기에 대한 비판으로 돌리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실체적인 혐의가 너무 짙어요. 이번에 이화영 부지사가 9년 6개월 나온 거 물론 8년은 뇌물죄 관련된 거라 하더라도 그 연원을 보면은 본인이 직접 임명한 부지사가 이런 일을 했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걸 수긍할 국민이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발하는데 반발의 정도가 법 왜곡죄라느니 뭐 판사 탄핵, 검사 탄핵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가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든다는 거 이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겠어요? 저는 가장 이상한 게 법 왜곡죄라는 거 법을 왜곡했다고 그걸 누가 판단을 합니까? 그 누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법조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법조문을 어떻게 구성하실 거예요? 제가 법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너무 기가 차서 어떻게 이런 의견을 내면서 정치를 하느냐. 제가 볼 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구호를 외치는 것 같아요. 어느 국회의원이 나 이런 법 냈어요. 대표님 알아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독일에 있는 법 조항입니다. 독일이요? 네, 독일에. 그러니까 이름이 이상하긴 해요. 저도 법 왜곡죄는 정확히 따지면 판사나 검찰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소를 하거나 재판을 했을 때 처벌하는 건데 지금도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렇게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데 예전에 판사 탄핵 사건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판사가 다른 판사한테 어떤 재판에 관해서 부탁을 했는데 그게 판사의 원래 업무가 아니다고 해서 직권남용죄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권한이 없는데 남용을 할 것도 없다라는 되게 기교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포괄적으로 판사나 검사가 형사사건에 있어서 법을 위반해서 업무를 수행하면 처벌하자라는 거고요. 저도 법 왜곡죄는 장명이 좀 문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것 표현하시는데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전현희 의원 같은 전현희 의원도 법조인이잖아요.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내겠다는 거잖아요. 본인 관련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법 체계상 저는 그냥 위헌이라고 봐요. 그런데도 그냥 얘기를 하고 말아요. 실제 발의는 안 할 겁니다. 아마 안 되는 거 아니까. 민주당 상황이 이렇다. 네. 근데 먼저 상식적으로 보면 네. 검사나 판사가 뭐 일부러 법을 왜곡하고 이럴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재밌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된 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 사건이 실체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증거를 깨워 맞춘 어떤 검찰 수사라면 앞으로 검찰 조직 자체가 괴멸될 거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좀 재미있게 좀 지켜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당심 80%에 민심 20% 누를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서 자,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글쎄요,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최소 30 아니면 많으면 50%까지 가야 돼. 이거 민주당도 25%인데 네. 당내에서 이거 수긍합니까? 저도 사실은 그 직전에 저희 룰처럼 7대3 정도로 회귀한다고 그냥 생각했었는데 8대2가 됐습니다. 저희의 그 논리는 뭐냐면 어쨌든 당신 100%로 진행됐던 전당대회가 바로 지난해 있었는데 여기에 다시 민심을 추가하는 과정이 너무 빠르면 당원들 입장에서 뭐 서운할 수도 있는 거고 제도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30% 추가하는 것은 과하다. 그래서 20% 넣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제 당내에서는 지금 이제 당대표 선거에 관심 있는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 견해를 많이 드러내는 것 같거든요.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염치가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다른 당 얘기는 하지만 뭐 다 권력 다툼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경원 의원님이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원외에 있어서 예. 원내 중심으로 뭐 역할을 해야 되는 여당 대표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럼 비대위원장도 시키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논리들을 막 만들어내다 보니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그냥 권력 다툼이다라는 생각밖에 되지 않고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 가까운 분들이 다른 분들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피해봤던 부분들은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당원 당규가 바뀌고 여론 반영 비율이 바뀌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셔야지 이걸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뭐 공격을 하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뭐 특별히 관심이 없고 그다음 뭐 당원 그 여론 비율을 20이냐 30이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건 당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선임되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국민들이 평가하지 사실 20%든 50%든 그거는 사실 당에서 내부적으로 고려할 부분이라 사실 저희 당에서 뭐 크게 뭐 의견을 드릴 부분은 아니고 저희도 사실은 25라고 하지만 일반 당원들은 당비를 안 내는 분들이라 일반 국민들하고 비슷해서 30% 정도거든요. 뭐 20% 30%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제 누리기 결정되고 나니까 이제 시선이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쪽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용어로 이제 별의 순간 아니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지지율이 높긴 하지만 왜 그러면 비대위원장은 또 사퇴했느냐. 또 이런 그 공격도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전당대회가 7월 23일인데 민주당이 이제 특검법도 뭐 통과시키고 여러 현안에 대한 이제 입장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산하고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거냐. 어찌 보면 실패가 예견돼 있다는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실패가 예견돼 있다는 일반적인 관측에 대해서 그럼 그 실패를 안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득이 되는 거가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속마음까지 들어가 본 건 아니지만 본인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만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출마 결정을 아직 한 건 아닌데 예. 아직 발표는 안 했잖아요. 예. 출마한다면 그런 자신감이 없이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 이제 국회의장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의사 20% 반영하고 또 이에 더해서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의 1년 전 사퇴 예외 조항 신설 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정지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당헌 당규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의 대권 당권 출마 꽃길 닦기 또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맞춤형이다 이런 표현들을 언론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좀 8월 전당대회 출마를 할지 여부 자체가 뭐 불확실한데 하실 가능성이 저는 뭐 되게 높다고 보고 그러면 실제로 문제는 이제 2년 후에 지방선거 때 과연 이 규정에 따라서 대표가 당대표직을 연장을 하는지 사실은 뭐 그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당대표가 본인이 대선에 출마함으로 인해서 경선에 불공정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년 전에 사퇴를 하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이재명 대표 외에 다른 대선 후보가 없다라고 하면 연장한다고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거고요. 만약에 다른 후보가 있는데 실제 이 규정대로 연장을 한다고 하는 거는 아마 당내에서도 그때는 많은 얘기가 나올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당대표도 이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연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그거는 그 시점에 맞춰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제가 봤을 때 뭐 이재명 대표가 무리하게 지방선거 공천을 위해서 당대표를 연장한다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 당내에서 이 당원들이 탈당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한 2만 명이 탈당 신청을 했거든요. 저희 지역에도 되게 많아서 사유를 이렇게 물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내 의견에 귀를 기울여지지 않아서 선출직이라고 본인들은 더 나은 판단을 한다고 그렇게 엘리트 정치를 하는 것 같아서라고 얘기를 하시고 조국혁신당으로 가신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국혁신당도 크게 보면 이제 진보 진영에 있는 당인데 경쟁 업체죠. 경쟁 정당하고 우리 당하고 비교해서 우리 당이 되게 의원 중심의 엘리트 정당으로 당원들이 인식되고 있구나. 당원들이 실제로 무시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예전에 당의 운영하고는 달라졌다. 이게 과연 의원들이 결정하는 게 무슨 교과서에 나오는 정답일까? 과거에 그렇게 하긴 했지만 뭐 국민의힘도 당대표 뽑는데 20%를 넣었다가 아니면 당원 100%로 했다가 그건 시대 상황에 맞춰서 당시 상황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것들을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거라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은 2년 후에 다시 뽑는데 당원들이 20%를 투표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80%는 의원들이 하는 거고 또 만약에 정말 이상한 분이 후보로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본회의장에서 무기명 투표를 하기 때문에 여당에서 다른 투표를 하실 거고 저희 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와서 그분이 국회의장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 크게 정치적인 타격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시도를 통해서 저희가 시행착오로 당원과 국회의원 간의 괴리를 좁혀가는 이력을 노력을 한다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비판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거를 감수함에도 하면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대표직 사퇴 예외 규정과 관련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되게 묘한 말을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너무 착하다. 나보다 착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대표가 왜 이걸 하느냐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을 이야기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김동연 지사도 이제 이런 부분을 명시적으로 이제 반대하고 있고 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계속 또 이렇게 민주당 내부에서는 밀고 가는 걸까요? 역으로 보세요. 박찬대 의원이 굳이 자기보다 본인이 착한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보다 착하기 때문에 너무 착하다 이재명 대표 이렇게까지 얘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이 본인들이 보기에도 국민들을 설득하기에 좀 역부족인 거예요. 이재명 대표라는 존재를 빼놓고 민주당의 당원당규 개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런 적이 없으니까요. 이것은 3년 후에 있을 대선을 보는 거고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가 3년 후에 있을 대선 과정에서 후보 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바꾼 거다. 근데 누구 때문에 바꿨냐? 이재명 대표다. 이거는 누구라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본인은 이거 왜 하냐고 반대를 했는데 그만큼 착하다 뭐 이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정치를 희화화해도 되는 겁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박찬대 의원은 좀 착합니다. 외부에서 보시는 거는 이제 2년 후에 지방선거 때 공천을 위해서 당대표가 그 직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만약에 당대표가 지금 당원에 따라서 사퇴를 하게 되면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그리고 당시의 최고위원들로 같이 공천권을 행사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랑 안 가까운 분들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현실적으로 그걸 유지한다고 해서 뭐 공천권 행사할 수 있고 아니면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이런 구조는 냉정하게 아닙니다. 우리 당에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분들이 지도부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데 제가 알기로도 공식적인 석상에서 또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이재명 대표 본인은 이 규정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제안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다른 최고위원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년 후에 실제 과연 연장을 하는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판단하고 윤 대변인님하고 2년 후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럼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아주 착하신 행위를 하셨다고 인정할게요. 네, 착하시네. 예.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민주당은 이제 상임위를 가동하고 있고
집권 여당은 지금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장차관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어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큰데 이와 관련해서 한 40초씩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정부나 뭐 기관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거는 뭐 저희 책임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지금 국회를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또 4년 전하고 똑같잖아요. 원내에 계시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제 재선되셨잖아요. 협상 과정에 어떤 식으로라도 관여해서 저희는 딱 그겁니다.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가는 그 상황. 거기에 대한 입장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명분상도 그렇고 국회에서 빨리 타결책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어떤 타결책을 갖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서 저희는 국회를 운영하는 타결책밖에 없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시잖아요. 저희가 무리한 법률을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저희가 정치적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도 있죠. 국회법에 정해놓지 않은 게 문제인데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총선에서 저희 당이 다수를 얻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선 다른 선택을 하실 수가 없는 게 아닌가요? 지금 국민의힘이 법적으로 몇 석의 상임위원장 또는 법사위원장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과거의 선례가 이미 깨진 거는 여당인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국회를 잘 빨리 운영을 해서 그 안에서 본인의 주장의 옳고 그름으로 승부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어쨌든 두 분 말씀 들었는데 법률안 일방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결국은 이제 허공에다 무한 주먹 휘두르는 그런 모습이 재현될 것 같다는 걱정이 듭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기회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